유산 후 퇴원하던 날 남편과 나는 변해 있었다. 나는 그와 그의 첫사랑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가 관계를 회복하려 했을 때 나는 손님 방으로 옮겨버렸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우리 다시 아이를 가져도 되잖아. 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이혼하고 싶어. 내가 퇴원 서류에 서명할 무렵 비는 서울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서울아산병원에 12일간 입원해 있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커피 취향, 약품 카트 왼쪽 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뒤가 끈으로 묶인 환자복을 입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지원이는 고객사 비상 상황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고 아침 내내 나를 위해 콜택시를 부르려 애썼다. 태준 씨한테 전화할게. 그녀가 세 번째로 말했다. 아니, 지원아. 내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는 그 침묵을 섣부른 낙관으로 채우지 않을 만큼 나를 잘 알았다. 너희 아직도 얘기 안 했어? 우린 이제 끝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더 이상 큰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태준. YS그룹의 부회장인 내 남편이 수색 코트를 입고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어깨에는 비가 들이치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은 좋게 잠을 못 잔 듯했. 턱에는 수염이 거뭇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 손은 너무 세게 쥐어 손등의 힘줄이 다 보일 정도였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길 바랐다. 마침내 그가 그랬다. 하지만 나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데리러 왔어, 연우야. 그가 말했다. 아직 스피커폰 상태였던 지원이가 숨을 들이마셨다. 두 분이서 이 지극히 건강하고 전혀 무섭지 않은 순간을 잘 즐기길 바랄게. 나도 모르게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전화해. 그녀가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었다. 태주는 내 희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아주 잠깐 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내 여행 가방을 들자 그 희망은 사라졌다. 내가 들게 가방 하나뿐인걸. 아직 회복 중이잖아. 나도 아직 팔은 있어.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천 번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 태주는 그럼에도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가 가방을 들게 내버려뒀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짐가방 하나 드는 문제를 두고 헌법 논쟁까지 벌이기에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유리 캐노피 위로 잠이 쏟아지는 듯 비가 내렸다. 태주는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 것이다. 일정이 보통 6분 단위로 짜여 있는 YS그룹의 부회장이 아이를 잃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40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타이밍은 그의 전문 분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위급한 상황이 끝난 뒤에야 나타났다. 그는 젖은 도로로 차를 몰았고 두 손을 핸들에서 떼지 않았다. 언제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어? 나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붉은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았다. 디자인 공모전 결선 날, 그의 손마디가 하얘졌다.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에 말이야. 임신한 줄 몰랐어. 그는 침을 삼켰다. 의학적 사실은 우리 둘 다에게 설명되었다. 나는 임신 12주차 정도였다. YS 도시 미래설계 공모전이 끝나고 외부 돌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졌다. 외상 후 심한 출혈이 있었다.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임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증거들이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초기 유산은 흔합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서 출혈이 심해졌을 수도 있고 이미 임신 상태가 불안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사건의 순서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슬픔의 피고인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 태주는 그 대답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는 범인을 원했다. 범인은 해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전화기에서 삭제하거나 건물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극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특정 악당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했다. 당신한테 13번 전화했다는 거야.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당신이 받지 않았다는 것도 휴대폰이 무음이었어. 유라 씨랑 같이 있었고 한유라 씨 어머니를 후문으로 빠져나가게 돕고 있었어. 밖에 기자들이 있었거든.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정말 놀라운 건 당신이 아직도 그 설명이 상황을 낫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강태준 씨, 내가 중요했다면 당신은 전화를 받았어야 해. 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지난 3년이 이해는 되지. 그건 불공평해. 나는 한 번 웃었다. 우리 둘 다 놀랐다. 공평, 내가 말했다. 아마 이번 달에 당신이 나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일걸. 그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공평은 공모전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단어이기도 했다. YS그룹은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후원했고 나는 커뮤니티 공간 제안서를 출품했다. 태주는 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고 나는 그 점을 존중했다. 그런데 그의 고등학교 첫사랑인 한유라가 몇 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뒤늦게 참가 자격을 얻고 YS그룹 직원들과 함께 나타나더니 심사에 상업적 실행 가능성 항목이 추가된 후 어떻게든 우승을 차지했다. 나는 시상대에서 준우승 트로피를 박살내며 공모전의 편파성을 비난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태준을 따라가다가 좁아지는 돌계단에서 미끄러져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구급차 안에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상을 파괴하기에 참으로 효율적인 오후였다. 태준이 빨간불에 속도를 줄였다. 공모전에 대해 외부 감사를 지시했어. 알아? 나는 거기서 손 뗐고 잘했네. 한유라 씨하고도 사적인 연락은 다 끊었어. 그것도 잘했고 그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게 할 말 전부야. 뭘 원하는데? 칭찬 스티커라도 줄까?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습관처럼 사과할 뻔했다. 그러다 구급차를 떠올렸다. 그 습관 때문에 나는 몇 년을 허비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남동 빌라에 도착했다. 집은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석회암 외관, 검은색 철제 난간, 그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고풍스러운 노쇠 문고리, 그리고 우리 신발을 심판처럼 비추는 광택나는 현관까지.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달려나와 나를 껴안았다가 태준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흠칫했다. 사모님.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모님. 태준이 내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향했다. 안방은 준비됐어. 저는 손님방 쓸 거예요. 그가 멈춰 섰다. 손에 들린 가방이 살짝 흔들렸다. 뭐라고? 2층에요. 정원이 내다보이는 방. 연우야, 거기 매트리스 끔찍하잖아. 그럼 다른 매트리스 사면 되지. 계단 오르내리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계단은 괜찮다고 하셨어. 내가 거기서 잘게. 난 당신이 내 근처에서 자는 게 싫어. 그 말이 그에게 제대로 밝혔다. 그의 표정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변했다. 법률 서류상의 거리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분리된 침대는 건축적이었다. 문이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었고 우리 사이에 복도가 있었다. 연우야, 제발 조용히 있고 싶어. 조용히 해줄 수 있어. 당신에게서 벗어나 조용히 있고 싶다고. 이모님은 종교적인 헌신으로 천장을 유심히 살폈다. 태주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손님방. 그날 저녁 그는 아래층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 이사회, 정오의 런던과 통화. 6시까지는 집에 들어갈게. 나는 한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봤다. 유산 전이었다면 안심했을 것이다. 유라가 돌아온 후 나는 계획이 변경되면 제발 알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걸 피곤하게 군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10분 지연된 것까지 보고했다. 마치 투명성이 소프트웨어 패치처럼 소급하여 설치될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알겠음이라고 타자를 쳤다. 다음 날에도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회의가 8분 길어졌어. 사무실 나서는 중. 한유라 씨가 미팅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어. 오후 6시 14분 그는 지금 주차 중이라고 썼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답장을 멈췄다. 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일주일 후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강병철 회장님은 81살이었고 최근에 퇴원하셨으며 태준의 가족 중에서 나를 인수합병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준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었다. 그는 미역국을 내놓았고 심장 전문의들에 대해 불평했으며 마침내 태준과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문장을 말했다. 너희 둘 다 점잖니? 연우가 완전히 회복하면 다시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떻겠느냐. 내 숟가락이 입으로 가던 길에 멈췄다. 태준은 내 옆에서 굳어버렸다. 회장님도 너무 늦게 알아차리셨다. 미안하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실언을 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만든 사람은 노인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빌라에 도착해서 나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손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우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붉었. 오늘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적어도 나한테서는. 알아.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원한다면. 그는 말을 힘겹게 골랐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마다 초음파 검사마다 다 같이 갈게. 휴가도 낼 거고 전화도 전부 다 받을게. 내가 한때 애원했던 삶이 장례식 뒤에 도착한 꽃다발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다른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아니, 단어가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나는 손님방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당신과 다른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강태준 씨, 나 이혼하고 싶어. 적대적 인수 합병 협상에서도 심박수 하나 변하지 않던 남자가 내가 아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침묵이 더는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침묵은 이제 그의 것이었다. 제2장. 병원 이전. 병원이 있기 전 한유라는 우리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내 인생이 이미 나쁜 상징주의의 맛을 들인 게 아니었다면 그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태준과 내가 약혼을 축하했던 청담동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에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다. 촛불 2개, 부르고뉴 와인 1병, 그리고 내 핸드백에는 선물이 들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산 첫 아파트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나온 재생황동으로 만든 커프스 버튼이었다. 저녁 7시 12분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고는 일어섰다.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 비서가 처리할 수 있지 않아? 안 돼. 그는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다. 태준 씨,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알아. 그러고는 그는 떠났다. 자정이 되자 부르고뉴 와인은 미지근해졌고 촛불은 작은 왁스 호스로 녹아내렸다. 새벽 4시 나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 돌아왔다.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 구겨진 셔츠, 술 냄새, 그리고 내가 쓰지 않는 희미한 향수 냄새와 함께 유라가 돌아왔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알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태준과 유라는 서울 외곽의 명문 기숙학교에서 전설적인 존재였다. 완벽한 성적에 명석한 소년과 그가 항상 예외를 두는 것처럼 보였던 상처 입은 가수 지망생.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심하게 넘어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재활과 디자인 학교를 위해 해외로 떠났다. 태주는 그들이 사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그 감정적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들에는 그가 그녀의 우산을 들어주고 책을 들어주고 학교 행사에 일찍 나와 그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문 게시판에서는 그들의 거의 로맨스를 지역 신화처럼 다루었다. 나는 신화는 결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그러다 유라가 돌아왔다. 갑자기 우리의 주말이 바뀌었다. 유라의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해서 영화가 일찍 끝났다. 유라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내 생일 여행은 연기되었다. 유라가 언론의 관심에 압도당해서 자선 행사는 늦게 끝났다.
각각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함께 모이니 그것은 내가 항상 태준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여자에게 밀려 이순이가 되는 결혼 생활을 형성했다. 최악은 그가 그녀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취약한 사람을 돕고 있다고 믿었다.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이유로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병원에서의 대치가 있었다. 몇 주간의 의심 끝에 나는 태준의 비상 연락처에 저장된 유라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밝게 받았. 연우 씨시죠? 당신은 내 남편에게 누구죠? 그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건 멀쩡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문장이었다. 내가 대답을 요구하자 그녀는 이 시에 여성 클리닉으로 오라고 했다. 그 사람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분노에 차 도착했다. 유라는 태준의 팔꿈치에 손을 얹은 채 산부인과 병동을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자랑스럽지 않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굴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고결해지는 것은 아니다. 태준은 유라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았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약국에서 약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서둘러 나오며 유라의 진료가 임신이 아닌 수년간의 치료로 인한 만성 골반통과 합병증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복도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 나는 사라지고 싶었다. 유라의 어머니가 오해에 대해 나에게 사과하려고 했다. 태준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연우야. 그는 내가 유라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분들이 당신한테 사과할 것 없어. 당신은 항상 그녀를 최악으로 생각하고 항상 최고로 가정하지. 그는 나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 그는 유라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 훨씬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은 유라가 전화통화에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골랐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태준이 그녀와 함께 임신 관련 진료를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내 앞에서 그녀를 방어할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랬다. 그 작은 승리는 중독성이 되었다. 디자인 공모전은 그녀에게 더 큰 무대를 제공했다. 나는 3개월 동안 항구에 버려진 산업단지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했다. 모듈형 커뮤니티 공간, 안전한 보행로, 적응 가능한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보육, 수업, 동네 행사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공공공간. 우리 팀이 이미 참가 신청을 한 후에 YS그룹이 주요 후원사가 되었다. 나는 태준에게 기권해야 할지 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심사는 독립적이야. 한유라 씨가 참가하면 어떡해? 그녀는 안 할 거야. 만약 한다면? 그의 펜이 멈췄다. 연우야,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돼. 유라는 다른 팀이 기권한 후 2주 뒤에 참가했다. 태준이 직접 그 교체를 승인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강력했다. 그녀에게 재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녀를 둘러싼 생태계였다. YS그룹은 후원 약속을 늘렸다. 태준의 직원 2명이 실무적인 질문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유라팀이 마감 시간을 거의 2시간이나 놓친 후 제출 포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예비 심사에서 우리 팀이 1위를 한 후 주최 측은 후원사가 요청한 시장 준비성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유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 나는 5위였다. 최종 결과는 뒤집혔다. 시상대에서 태준은 그녀에게 우승상을 수여했다.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는 긴장해 보였다. 나는 준우승 트로피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크리스털이 산산조각 났다. 100개의 휴대폰이 치켜 올라갔다. 이게 당신의 공정성이야? 내가 그에게 물었다. 연우야, 당신이 누구도 특별 대우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여기는 그럴 자리가 아니야. 물론 아니지. 그 자리는 채점표에 있었나 보네. 관객들은 보통 불꽃놀이나 공개 해고에서나 볼 수 있는 집단적인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비서가 내 손목을 잡았다. 서연우 씨, 제발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그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내 항의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뿌리치고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입구 계단은 최근에 청소되어 있었다.
한쪽은 임시공사 가림막 근처에서 좁아졌다. 내 힐이 미끄러졌다. 몸이 순서가 아닌 파편으로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다. 돌, 하늘, 스쳐 지나가는 난간, 엉덩이가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 어깨, 그리고 복부 아래 깊숙한 곳에서 전기처럼 느껴지는 통증. 나는 태준에게 13번 전화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직접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출혈을 보고 내가 임신 몇 주 차인지 물었다. 임신 안 했어요. 그녀는 신속 평가 키트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임신하셨는데요? 나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다.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약 12주 정도 되셨어요. 병원에서 모든 걸 확인할 겁니다. 내 손이 복부로 갔다. 아이가 3개월 동안 내 삶 속에 존재하면서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 내가 그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 아이를 잃고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임신 초기에 외상 후 심한 출혈이 있으면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산부인과 팀은 임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그러지 못했다. 나는 직접 동의서에 서명했. 수술 후 깨어났을 때 태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처음으로 그는 결과를 이해하는 남자처럼 보였다. 아이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랬어. 나는 천장을 쳐다봤다. 알았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이불 밑으로 손을 뺐다. 연우야, 미안해. 뭐가? 그가 멈칫했다. 공모전? 유라? 13번의 전화? 아니면 아이? 임신한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 말이 그의 표정에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그가 속삭였다.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래, 행사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 언론을 상대하고 유라랑 어머님을 빼내고 나중에 전화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항상 내가 나중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는 그 점에 대해 변명할 것이 없었다. 그 후 12일은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내가 먹을 수 없을 때 그는 식사를 보냈다. 내가 우리 집 전속 셰프가 만든 음식을 거부하자 그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국을 가져왔다. 내가 한때 병원 닭곰탕은 너무 맛이 없어서 거슬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거의 웃길 정도였다. 이제 무미건조함을 무기화하는 거야? 지원이가 영상통화로 물었다. 그게 그의 가장 강력한 결혼 전략인가 봐. 그녀는 미소 짓다가 웃은 것에 대해 즉시 죄책감을 느꼈다. 웃는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그리고 그가 12일 동안 괜찮게 행동했다고 해서 3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알아. 태주는 그 몇 주 동안 죄책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배웠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후에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나를 고맙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단지 그 대비를 더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제3장. 더 이상의 나중은 없다. 태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문장이 결국 덜 최종적인 무언가로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7시 30분에 커피를 들고 손님방 밖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모님이 그가 복도 가구를 겁주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왜요? 얘기 좀 하고 싶어. 난 싫어. 하룻밤 만에 우리 결혼 전체를 결정할 수는 없어. 하룻밤 만에 결정한 거 아니야. 그가 움찔했다. 천천히 결정했어. 어젯밤은 그냥 당신에게 말한 것뿐이야. 그는 커피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쳐다봤다.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오트밀크 마시잖아. 네, 당신이랑 3년 살았어요. 기밀 정보를 알아낸 걸 축하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연우야, 내가 당신을 실망시킨 거 알아. 당신은 실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말해줘. 나는 문틀에 기댔다. 좋아요. 당신은 모두가 정의하기 좋아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바람을 피우진 않았어. 한유라 침대에서 당신이 벌거벗은 걸 발견한 적은 없으니까. 그게 거의 더 최악이었지.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인 결정에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아팠고, 유라가 아팠고, 언론이 공격적이었고, 그녀에게 마감일 문제가 있었고, 조언이 필요했고, 그녀는 무서워했고, 당신과 과거가 있었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계속했다. 나는 항상 괜찮았어.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운전할 수 있었고, 내 고객을 처리할 수 있었고, 다른 택시를 탈 수 있었고, 기념일을 혼자 보낼 수 있었고, 생일을 넘길 수 있었고, 당신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녀가 왜 또 한 번의 예외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 강태준 씨, 당신은 내 유능함을 나를 방치할 허락으로 만들었어. 그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동정심이 나를 약하게 만들기 전에 나는 말을 이었다. 복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당신이 유라를 망신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아. YS그룹이 나한테 계약을 주는 것도 원하지 않아. 이 결혼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다른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는 콘솔 테이블에 커피를 놓았다. 내가 변하면 어떡해? 변해야지. 희망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덧붙였다. 거래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를 미워해? 아니, 그 대답은 응보다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일주일 후, 내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법은 결혼을 끝내기 위해 불륜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 재산의 분할, 부양 문제, 정보 공개, 그리고 우리가 10년 뒤에는 기억도 못할 논쟁에서 이기려고 자산의 절반을 태워버리지 않고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태주는 처음에 합의 논의를 거부했다. 그의 변호사인 김민서라는 무시무시한 여성은 이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을 막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그에게 말한 모양이다. 지원이는 그녀를 즉시 좋아했다. 아침 식사 전에 재벌에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여자는 동상을 세워줘야 해. 그는 재벌 2세지, 총수는 아니야. 알았어. 집이 너무 많은 남자. 우린 집 두 채야. 정확해. 나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한강 근처의 가구가 비치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나는 한남동 빌라의 손님방을 3주 더 유지했다. 너무 빨리 떠나는 것이 또 다른 추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단지 서랍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짐을 쌌다. 태주는 일찍 집에 돌아와 복도에 있는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문을 막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배운 첫 번째 유용한 것이었다. 어디로 가? 내 오피스텔. 그거 우리 같이 소유한 거잖아. 아니, 결혼 전에 내가 산 거야.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업체 필요해? 3시에 올 거야. 그는 마치 가구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이 아직 그곳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았지. 노력하고 있어. 알아. 그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다. 그는 실제로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YS그룹의 가족, 전 파트너, 친한 친구 또는 개인적 수혜자가 후원 프로젝트에 관여할 때마다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이해의 상충 정책을 만들었다. 그는 유라의 요청을 사적인 채널을 통해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법무팀을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내가 이전에 해달라고 애원했던 일들을 했다. 나는 여전히 이사했. 이틀 후 디자인 공모전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터졌다. 외부 심사위원이 예비 채점표를 공개했다. 우리 팀이 1위였다. 유라가 2위였다. 그리고 최종 채점표가 나타났다. 내 휴대폰은 용광로가 되었다. 내가 트로피를 부수는 오래된 영상이 다시 유포되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옳았다와 그 트로피는 깨질만 했다. 같은 자막과 함께 지원이 각 깨진 크리스털의 기업 지배 구조라고 이름 붙인 밈을 하나 보냈다. 미안하지만 이건 예술이야. 그녀가 썼다. 나는 너무 웃어서 주저앉아야 했다. 감사에서는 한유라를 우승시켜라는 단 하나의 이메일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실은 더 복잡했다.
태준이 그녀의 뒤늦은 참가를 승인했. 그의 직원들이 그녀 팀을 위해 제출 포털을 다시 열었다. 후원사가 과정 중간에 새로운 채점 기준을 요청했다. 공모전 직원들은 유라가 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직접적인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권력에는 문법이 있었.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태준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받았다. 이혼 관련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제거했기 때문이다. 감사 끝났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1위였다고 들었어. 나는 책상 위에 고정된 디자인을 쳐다봤다. 알아. 결과를 바로잡을 거야. 그래야지 새로운 시상식을 주선할 수 있어. 아니, 강태준 씨. 당신이 나는 기록이 정정되는 걸 원해. 모든 사람이 내가 고상하게 구는 걸 사진 찍게 하려고. 그 무대에 다시 설 필요는 없어. 그는 침묵했다. 주최 측이 원본 점수와 구체적인 과정의 실패를 공개하도록 할 거야. 그가 말했다. 행정상 오류에 대한 모호한 성명서 없이. 그건 유용하겠네. 미안해. 그 말은 들었어.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혼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이혼할 거야. 그가 숨을 내쉬었다. 서명하고 싶지 않아. 그건 당신과 당신 변호사 사이의 문제야. 연우야, 제발. 아니, 당신은 계속 잘못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 내가 공정성을 원했을 때 당신은 변명을 했어. 이제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당신은 마치 그것이 결혼을 되살 수 있는 것처럼 공정성을 제한하고 있지. 내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맞아. 당신은 그냥 그 가격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유산 이후 처음으로 나는 8시간을 내리잤다. 다음 날 아침 내 이메일함에 이도현에게서 온 이메일이 있었다. 그는 감사 중에 사임하기 전까지 공모전의 독립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서연우 씨 라고 적혀 있었다. 순위는 늦었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유도 제철소 부지 재개발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듈형 커뮤니티 공간 콘셉트가 기획안에 부합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2번, 그리고 3번 읽었다. 몇 주 동안 모든 좋은 일은 끔찍한 일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전에 답장했다. 네. 제사장. 이기고 싶었던 여자. 한유라는 수상 자격이 박탈된 지 3주 후에 나를 만나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녀는 다시 요청했다. 나는 더 효율적으로 거절했다. 3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내 새 사무실 맞은편 커피숍에 나타나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10분만요. 그녀가 말했다. 싫어요. 내가 두려워요? 너무 뻔한 대사라 나는 짜증이 나서 멈춰 섰다. 만약 그 문장이 당신이 가져온 유일한 도구라면 10분 줄게요.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유라는 YS그룹이라는 생태계가 없을 때 달라 보였다. 여전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비싼 컨실러로도 가릴 수 없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태준 씨가 내 번호 지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그의 통신부서가 아니라는 건 알아차렸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만족해요? 무엇에 대해서요? 상도 잃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정직당하고 그 사람은 나랑 말도 안 해요. 그건 3가지 별개의 행정 문제처럼 들리네요.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은 항상 초연한 척하죠. 무엇에 대해서요? 당신?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한유라 씨, 나는 몇 년 동안 당신 아래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건 내 문제였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병원에서 나 때렸잖아요. 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인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화가 났었고 당신에게 손을 댄 것은 잘못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께는 사과드렸습니다. 만약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서면 사과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내가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여성 클리닉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당신은 오해를 설계하고 암시에 의존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부끄러운 일이 형사법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말했다. 나는 그가 당신 앞에서 나를 선택할지 알고 싶었어요. 그 솔직함에 나는 놀랐다. 그래서 그랬나요? 네, 그녀의 눈이 빛났다. 병원에서 당신이 나를 때렸을 때 그는 나를 보호했어요. 공모전에서 당신이 우리를 비난했을 때 그는 당신을 내보냈죠. 중요할 때 그는 항상 나를 선택했어요. 2달 전이었다면 그 문장이 나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은 슬프게 들렸다. 당신은 유부남이 당신을 우선시할 거라는 걸 증명하려고 몇 년을 보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뭘 얻었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적어도 나는 그에게 중요했어요. 그랬을 거라 확신해요. 질투하는 것 같지 않네요. 나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혼이 당신을 고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혼은 나를 이혼녀로 만들 뿐이에요. 그 말이 그녀를 거의 웃게 만들 뻔했다. 거의. 나는 일어섰다. 연우 씨.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정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건가요? 네.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해도요? 그것이 내가 마침내 이해하게 된 부분이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나는 그녀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 그 스캔들은 유라에게 직업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나는 인터넷이 불이 붙는 처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했다. 공모전위원회는 그녀의 팀이 늦게 제출했고 부적절하게 다시 열린 포털의 혜택을 받았으며 미공개 이해 상충으로 오염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녀의 우승 자격을 박탈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는 그녀가 참가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지 허위로 진술했는지 조사하는 동안 그녀를 정직시켰다. 그녀는 나중에 고객이 정보 공개 위험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을 때 공공 부문 계약을 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경력을 다시 쌓는다면 태준의 그림자 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파멸보다 더 적절해 보였다. 내 자신의 직업적 회복은 소셜미디어 편집본이 제시하는 것만큼 영화 같지는 않았다.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향하는 의기양양한 엘리베이터 탑승은 없었다. 엑셀 시트가 있었다. 구역 회의가 있었다. 어느 화요일에는 내가 자전거 보관대를 헌법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그렉이라는 남자와 45분 동안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도현은 민간 자본과 15조금을 결합한 비영리 개발 파트너십을 위해 선유도 제철소 재개발을 이끌었다. 그는 34살이었고 검은 뿔테 안경을 썼으며 침묵을 정상적인 구두점으로 여기는 사람의 대화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태준을 언급하지 않았, 그는 트로피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오래된 공모전 보드를 회의 테이블에 펼쳤다. 이 시장 통로, 그가 가리키며 말했다. 왜 이동식 칸막이죠? 소규모 사업장이 주중에는 방과 후 교실로 전환될 수 있도록요. 패널을 표준화하면 고정 임차인 개선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져요. 방화 구획은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원래 콘셉트는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그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빨리 인정하시네요. 저는 최근에 제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급진적인 실천에 전념하게 됐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감정적으로는요. 네. 그는 나를 수석 디자인 전략가로 고용했다. 6주 후 우리는 첫 번째 진짜 싸움을 했다. 나는 부지에 있는 3개의 버려진 벽돌 구조물을 보존하고 싶었다. 도연은 정화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싶어 했다. 당신은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예산에 빠져들고 있고요. 예산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멈추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12명의 사람들과 딱딱한 머핀 한 쟁반 앞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러다 그는 태준이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내가 업데이트된 커뮤니티 사용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는 한 건물에 대한 마음을 바꿨다.
그의 환경 컨설턴트가 성면 제거 비용이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돈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증명한 후 나는 두 번째 건물에 대한 마음을 바꿨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개선되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평범한 존중이 수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해했다. 내가 미역국을 데우고 있을 때 지원이가 전화했다. 새 건축가 잘생겼어? 건축가 아니야. 개발 책임자야.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 나는 이혼 중이고 유산에서 회복하고 있어. 알아. 할트라고 제안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거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원아, 나는 그냥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정말 못 말려. 그는 어때? 나는 동네 자문위원회에 휠체어 사용자가 우리 모두가 놓친 출입구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6시 30분에 참을성 있게 동선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리는 도연을 생각했. 유능해. 지원이 연극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오, 안 돼. 내 타입이잖아. 나는 그녀의 전화를 끊었지만 나중에 침대에 누워 베개에 대고 웃었다. 죄책감 없이 어둠 속으로 웃음이 나를 따라온 것은 처음이었다. 제5장. 이혼은 협상 전술이 아니다. 태주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조정 회의에 참석했고 모든 자산 목록을 검토했으며 모든 재정 정보 공개 요청에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변호사인 김민서 변호사는 눈에 띄게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 변호사인 최수진 변호사는 그걸 필요 이상으로 즐겼다. 김 변호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최 변호사가 어느 금요일에 말했다. 그녀의 정확한 말은 저는 가사법을 다루지 부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였어요. 내가 눈을 깜빡였다. 자기 의뢰인에 대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애정을 담아서 말했어요. 그게 애정이었다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마도요. 재정 문제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극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 상속 재산과 혼전 사업을 보호하는 혼전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 구입한 한남동 빌라는 매각될 예정이었다. 결혼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기여금은 합의에 따라 분할되었다. 나는 태준의 회사 주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내 미래의 디자인 수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누기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니었다. 역사였다. 사진 상자들, 함께 고른 가구, 아무도 치지 않는 피아노. 점점 덜 빈번해진 여행에서 온 엽서 컬렉션. 그리고 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샀던 아기용품으로 가득 찬 작은 보관함이 있었다. 그 마지막 상자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태준이 유산 후에 샀던 것이다. 작은 양말, 중성적인 면 담요, 달 모양의 나무 딸랑이. 그는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아기용품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구입한 모양이었다. 재고 조사를 하던 중 한남동 빌라 옷장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을 때 나는 바닥에 앉아 가슴이 아플 때까지 울었다. 태준이 나를 거기서 발견했다. 그는 문간에 멈춰섰다. 미안해. 내가 울 때마다 그만 좀 말해요.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는 건드리지 않고 내 맞은편 바닥에 앉았다. 그것 또한 그가 배운 것이었다. 한참 후에 내가 물었다. 이것들 왜 샀어요? 모르겠어. 아기도 없는데 아기 용품점에 들어갔다고요? 알아. 객관적으로 이상하지. 부서진 웃음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다. 젖병 진열대 앞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어. 판매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라.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그녀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대부분의 초보 부모님들은 그래요라고 말했어. 내 눈물이 더 심하게 흘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부모가 될 일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오랫동안 슬픔이 우리와 함께 옷장에 머물렀다. 그것은 우리를 화해시키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상자를 나누었다. 나는 담요를 가졌다. 태주는 달달랑이를 가졌다. 우리 둘 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 조정 회의에서 그는 내가 이혼을 1년 미루면 더 많은 자산을 나에게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그를 쳐다봤다.
최 변호사도 쳐다봤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전문가의 시선이었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당신을 사려는 게 아니야. 좋은 시작이네요. 내 말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냥 시간을 원해. 무슨 시간이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당신이 볼 시간. 나는 손을 모았다. 강태준 씨, 당신은 달라졌어. 그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상담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어. 당신 회사 정책은 더 좋아졌고, 당신은 더 잘 듣고, 한유라 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것도 그만뒀어. 요청을 덧붙이지 않고 사과하는 법도 배웠고, 그의 눈이 밝아졌고 나는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싫었다. 하지만 개선이 재혼을 위한 쿠폰은 아니야. 빛이 꺼졌다. 알아. 아니, 당신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 제안은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당신이 회복을 충분히 잘 수행하면 내가 재고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는 등을 기댔다. 김민서 변호사가 그를 쳐다봤다.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이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말은 아마도 그의 상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제안을 철회했다. 2주 후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원이 합의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 후 몇 달 뒤 이혼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나는 불꽃놀이를 예상했다. 대신 최 변호사는 내가 욕실 설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수요일 오전 10시 17분에 도장이 찍힌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축하합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녀가 썼다. 아무튼 당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수도꼭지를 고르러 돌아갔다. 점심때 지원이가 당신의 파탄을 축하합니다라고 보라색 아이싱으로 쓰인 케이크를 들고 도착했다. 너 정말 못된 애구나.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빵집. 아주머니가 확실하냐고 물어보더라. 그녀 말을 들었어야지. 그녀는 약했어. 우리는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종이 접시에 담긴 케이크를 먹었다. 나는 나중에 화장실에서 한 번 울었다. 태준을 다시 원해서가 아니라 끝이 옳다고 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내가 몇 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대학 시절의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태준이 그의 할아버지 다락방에서 찾은 것이었다. 위에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요청도 약속도 영원히 기다릴게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그뿐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내 오피스텔 바닥에 앉았다. 지원이가 포장 음식을 들고 들어와 내 얼굴을 보고는 즉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람한테서 온 거야? 응. 감정적이야. 조금. 그녀는 음식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서연우. 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결합 합의서가 아니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알아. 너는 많은 것을 알고도 무시하곤 했잖아. 너 미워. 아니, 안 미워. 만두 사왔어. 그달 태주는 정기적으로 심리학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이 점심때 실수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녀석이 드디어 자신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배웠지 뭐야. 노인이 말했다. 유망하게 들리네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짜증내고 있어. 더욱 유망한데요. 나는 태준이 상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묻지 않았다. 몇 달 후 한남동 빌라의 최종 매각에 관한 예정된 회의에서 그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 유라가 고등학교 때 다쳤을 때 나는 그날 오후에 건물 감시 당번이었어. 그가 말했다. 내가 근무를 바꿨. 그녀는 재료를 가지러 혼자 위층으로 갔다가 넘어졌어. 몇 년 동안 자책했어. 그래서 그녀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나는 그걸 빚을 갚는 것처럼 대했지. 그렇군요. 그럼 나는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나는 기다렸다. 당신은 유능했지. 위기를 만들지 않았어. 당신은 해결했지.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 내가 늦어도 당신은 이해할 거라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해할 거라고. 유라가 당장 뭔가를 필요로 하고 당신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당신은 기다리는 것을 감수할 거라고. 참 쓸쓸한 칭찬이네요. 알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당신의 강점을 당신을 돌보지 않을 변명으로 삼았어. 나는 가슴속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정확히는 인정이었다. 이제 이해해요? 응.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유산전까지 태준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그 메커니즘에 거의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그래도 말해야겠어. 들었어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혹시 기회가 있을까? 아니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처음으로 그의 사과가 중요한 논쟁이 되지 않았다. 단지 내 대답을 바꾸지 않았을 뿐이다. 제6장. 남편이 필요 없었던 일. 선유도 제철소 프로젝트는 설계에 14개월, 건설에 또 1년이 걸렸다. 이 문장은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들리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첫 겨울에는 15조금이 지연되었다. 두 번째 봄에는 시공사가 제한된 시장 광장 아래에서 오염된 토양을 발견했다. 6월에는 한 주민단체가 우리가 오랜 거주민 대신 신규 유입 인구를 위해 설계했다고 비난했다. 7월에는 다른 단체가 우리가 너무 많은 낡은 기반 시설을 보존하고 충분한 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8월에 나는 첫 번째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공사 기간 동안 23개의 소규모 상인들을 세 블록 떨어진 임시 실내 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서류상으로는 대안 부지가 훌륭해 보였다. 저렴한 공과금, 좋은 대중교통, 현대적인 하역시설. 커뮤니티 회의에서 테레사 알바레즈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어나 4분도 안 되어 내 엑셀 시트를 박살냈다. 내 고객들은 노인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들은 노인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세요. 당신들이 나를 세 블록 언덕 위로 옮기면 나는 그분들 절반을 잃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버스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내 86세 어머니는 토마토 사려고 버스 안 타요. 뒤쪽에서 누군가 웃었다. 나는 지도를 다시 보았다. 우리는 차량 접근성, 배송, 임대 비용, 보행자 수를 모델링했. 노인 쇼핑객을 위한 경사도는 모델링하지 않았다. 나는 작업을 변호하고 싶었다. 전문가들과 상의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나는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말했다. 방이 조용해졌다. 제가 그걸 놓쳤네요. 단계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테레사는 팔짱을 꼈다. 얼마나 걸려요? 열을 주세요. 이래. 도현이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드레. 테레사는 고민했다. 좋아요. 회의 후에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내 수정 시간표를 협상했어요.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6일을 약속하려고 했잖아요. 6일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30명을 6일 동안 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이 싫었. 당신은 짜증나요. 많은 여성들에게서 들었어요. 주로 구역 담당 공무원들이었죠. 수정된 계획은 상인들을 단계별로 현장에 유지하고 공사 기간 동안 수익 손실을 입은 사업체를 위한 고충기금을 조성했다. 비용이 더 들었다. 한 투자자가 철수했다. 프로젝트는 살아남았다. 그 경험은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나는 더 이상 디자인이 우아한지 여부만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우아함이 실패했을 때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지 묻기 시작했다. 태주는 한때 내가 세부 사항에 너무 신경 쓴다고 비난했다. 도연은 내가 때때로 잘못된 세부 사항에 신경 쓴다고 비난했다. 그 차이는 유용했다. 첫 번째로 보존된 공장 건물이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재개관했을 때 한 노인이 난간이 마음에 든다며 새 경사로를 2번 걸었다. 한 아이는 이동식 벽 패널을 발견하고 방이 사라졌을 때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려고 10분을 보냈다. 테레사는 옛 가게에서 6m 떨어진 가게에서 토마토를 팔았고 새 조명이 자기 농산물을 실제보다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건 디자인 성공처럼 들리네요. 내가 말했다. 그건 사기처럼 들리는데요. 도현이 말했다. 테레사는 그에게 복숭아를 하나 주고 자기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다.
개관식에서 기자들은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내가 공모전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한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모전 기록은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가 여전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분인가요? 고용된 기분입니다. 도현이 웃음을 참으려 내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나중에 그가 나에게 커피를 건넸다. 좋은 대답이었어요. 어느 부분이요? 아무도 모욕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나에 대해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군요. 트로피 영상을 봤어요. 언급 안 했다면서요. 언급 안 했죠. 웃겨서 3번 봤어요. 아니에요. 그는 컵 가장자리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당신은 분노에 차 있었고 살아 있었어요. 무언가 바뀌었다. 극적으로는 아니었다. 오케스트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내 심장이 그냥 한 번 더 뛰고는 그러지 않은 척했다. 도연은 이혼이 진행 중일 때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선유도 프로젝트 첫 해에도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감정적 회복센터가 되지 않았다. 그는 자정에 나타나 태어날 때부터 나를 비밀리에 사랑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배수에 대해 논쟁했고 참여 계획에 관한 기사를 보내주었으며 한 번은 오후 11시 6분에 우리 어린이집 화장실 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 로맨스는 분명히 건축 법규 준수에 숨어 있었다. 개관 일주일 전 우리는 이사회에서 임대료가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동네 병원 임차인을 거의 잃을 뻔했다. 가장 쉬운 대답은 이미 더 많은 돈을 제한한 전국 피트니스 체인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도현은 자문위원회에 2가지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 그의 회사가 더 높은 임대료로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떴다. 나는 남아서 병원을 위해 논쟁했다. 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순수해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숫자가 있었다. 현장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상인들의 주중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노인 거주자들의 교통 장벽을 줄였다. 위원회는 연구 보조금 대신 성과 검토가 있는 단계적 임대를 승인했다. 테레사가 나중에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당신 의사들을 위해 열심히 싸웠더군. 나는 당신 토마토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같은 거지. 노인들은 둘 다 필요해. 그녀는 나에게 또 다른 복숭아를 건넸다. 나는 분명히 농산물 기반 직원이 된 모양이었다. 그 에피소드는 독립적인 것이 혼자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최선의 결정들은 이제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들로부터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살아남는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의견 불일치가 더 이상 버림받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젝트가 개시된 후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가 내 차 옆에서 멈춰 섰다. 연우 씨? 네.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불길하게 들리네요. 데이트에 관심 있으세요? 나는 빤히 쳐다봤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일반적으로요. 그가 덧붙였다. 반드시 저와는 아니지만 가급적 저와 함께. 나는 웃었다. 이게 당신의 플러팅 방식이에요? 범위를 설정하려는 거예요. 당신 정말 개발업에서 일하는군요. 유감스럽게도요. 나는 차에 기댔다.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를 설득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 당신의 대답은 내 설득 기술에 관한 것이 될 테니까요. 그것은 짜증나게 합리적이었다. 당신과 데이트하면 뭘 하게 되는데요? 저녁 식사? 아니면 영화? 사람들이 그런 걸 즐긴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누나요. 걱정되네요. 접시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과대 포장하시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가 걸어갔다. 나는 차에 탔다가 창문을 내렸다. 도현 씨, 그가 돌아섰다. 내일 밤에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저녁 식사요. 내가 말했다. 저녁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도면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는 진심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조건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거래 파기 조건이에요?
아니요, 칠시요. 칠시. 그것은 내가 경험한 로맨스 중 가장 극적이지 않은 시작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을 신뢰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제7장. 관객 없는 첫사랑. 한유라는 거의 1년 동안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러다 내 이름이 선유도 프로젝트에 관한 업계 잡지 프로필에 실리자 그녀는 간접적으로 다시 나타났다. 익명의 계정이 내 공모전 순위가 YS그룹이 CEO의 전철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릴 만큼 충분한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나는 태준과 결혼했었다. YS그룹은 공모전을 후원했. 원래의 과정은 그의 이해 상충으로 오염되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달하기 전에 요약될 수 있는 스캔들을 좋아한다. 지원이 아침 6시에 전화했다. 댓글 읽지 마. 댓글 읽고 있어. 네가 날 배신할 줄 알았어. 한 사람은 내가 심사위원 전원과 잤다고 하네. 참 효율적이네. 9명이었잖아. 수분 보충해.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중요한 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수정된 점수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공모재단은 여전히 감사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독립적인 검토관은 수정된 결과가 YS그룹의 압력이 아닌 원본 타임스탬프 점수와 이해 상충조사에 근거했다는 간결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다. 3일 후, 한 기자가 유라의 전 홍보 담당자를 익명 계정의 관리자로 지목했다. 유라는 게시물을 승인한 것을 부인했다. 홍보 담당자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어색해졌다. 유라의 컨설팅 회사는 관계를 종료했다. 잠재 고객은 협상을 중단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제안된 합의안을 보냈다. 내가 수락하기 전에 내 변호사는 내가 병원 사건과 공모전을 명시한 공개 사과를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나는 허위 주장이 게시된 곳에서 정정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여자의 굴욕을 영구적인 검색 결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한때 나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작게 만들지도 않았다. 단지 처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해를 멈추고 기록을 바로잡고 반복을 비싸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은 오락이었을 것이다. 한 달 후 유라는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다. 거기에는 단 2문장만 들어 있었다. 그에게 선택받는 것이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깨달음은 마침내 그것을 얻은 사람의 것이다. 나는 정정, 허위 진술의 삭제, 법률 비용의 상환, 그리고 내 의료 기록이나 이혼을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에 동의했다. 지원이는 실망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법정은 없어? 없어. 법원 계단에서 극적으로 쓰러지는 것도? 없어. 너 변했어. 알아. 지루하고 건강하고 더 나빠. 나는 나중에 유라가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더 작은 디자인 회사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빈곤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번개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한때 태준의 애정을 자격증명처럼 취급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잃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나에게는 충분했다. 한편 태준은 내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 방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었다. YS그룹은 후원상에 대한 공식적인 기피 규칙을 제정했다. 고위 임원들은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공개해야 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CEO의 모호한 처리해를 문서 없이 예외를 만들기 위한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 회장님은 태준이 거의 짜증날 정도로 윤리적이 되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거의요? 내가 물었다. 그래도 내 손자잖니. 강 회장님의 80번째 생일 축하연에서 그는 팬데믹에는 세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82세가 되었음에도 80세라고 부르기를 고집했다. 나는 거의 2년 만에 태준을 처음 보았다. 도현은 오지 않았다. 그건 당신 전 가족의 행사야. 그가 말했다. 방패로서 내가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
데이트 상대로 올 수는 있잖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해? 아니면 태준 씨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례했네. 정확했지. 불행히도. 그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끝나고 데리러 갈게. 강 회장님 댁에서 태주는 마침내 자신의 결과 속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이 들어 보였다. 망가지거나 백발이 성성하고 공허하지는 않았다. 단지 더 조용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 위층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잘 지내. 선유도 프로젝트상 받은 거 봤어. 회장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한테도 기사를 2번이나 보여주셨어. 그분답네. 우리 둘 다 미소 지었다. 전기적인 긴장도 비극적인 음악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내가 닿지 못한 문이라기보다는 한때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도현 씨가 잘해줘? 응. 아직도 같이 있어? 3년 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나는 그를 살폈다. 진심이야? 노력하고 있어. 그 대답은 고통이 사라졌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었다. 우리는 계단으로 걸어갔다. 연우야. 내가 돌아섰다. 다른 할 말이 있어.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아이, 가슴이 조여왔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1년에 한 번 병원 성당에 가. 그가 말했다.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거기 잠시 앉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내가 당신을 되찾으면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로 후회했다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침을 삼켰다. 상담을 통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해하게 됐어. 상담 같네. 희미한 미소. 나는 영원히 후회할 수 있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돌아올 빚이 없어. 아니, 알아. 그는 계단 쪽을 쳐다보았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그걸 이해하게 돼서 미안해. 나도 그래. 아래층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우 씨, 태준이 난간 너머로 힐끗 보았다. 도현은 네이비 코트를 입고 내가 그의 차에 두고 온 내 스카프를 들고 도착했다. 2년 전이었다면 그 광경이 태준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그는 단지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가봐. 그가 말했다. 나는 2계단 내려가다가 멈췄다. 태준 씨? 응. 잘 살아.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그럼에도 미소 지었다. 당신도. 계단 아래에서 도연이 나에게 스카프를 건넸다. 괜찮아? 응. 얘기하고 싶어. 지금은 아니야. 감자튀김 먹을래? 응. 그건 할 수 있어. 우리는 떠났다. 우리 뒤로 태주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집에 남아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외로운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의 미래는 그의 책임이었다. 내 미래는 엉성하게 묶인 스카프와 감자튀김에 대한 비합리적인 헌신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8장 규칙이 있는 사랑. 도현과의 데이트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했다. 순탄한 관계는 나에게 의심스러워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관계를 쉽다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도현과 나는 첫 6개월 안에 돈 문제로 의견이 달랐다. 그가 나보다 더 많이 벌었다. 나는 비용을 비례적으로 나누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했다. 누구에게 실용적인데요? 내가 물었다. 우리 둘 다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실용적이죠. 그건 당신이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만들어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의도가 좋아도 시스템은 중요해요. 그는 이 말을 문질렀다. 당신은 피곤하게 하는군요. 맞아요, 비례분할. 고마워요. 내가 초대할 때 저녁은 사도 돼요? 네, 훌륭하네요. 전통적인 남성적 특권 하나는 유지했군요. 남용하지 마세요. 그는 빵 막대기로 격려했다. 1년 후 우리는 프로젝트 갈등으로 거의 헤어질 뻔했다. 도현의 회사는 시 재개발 계약 입찰 컨소시엄의 일부였다. 내 스튜디오는 공공영역 디자인 패키지에 경쟁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는 이사회에 우리의 관계를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서 기피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만약 내 팀이 컨소시엄이 선호하는 디자인 방향과 일치하게 유지한다면 선정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도현에게 말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승인한 거 아니야. 알아요. 내가 처리할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는 즉시 이해했다. 나는 몇 년 동안 태준이 내가 처리할게라고 말하는 동안 정보가 닫힌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도현은 앉았다. 알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조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당신 파트너는 우리 입찰과 관련된 어떤 역할에서도 배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윤리 담당관이 우리 팀이 계속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실격될 수도 있어요. 네, 당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고요. 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의 회사는 그 접촉을 보고했다. 시윤리 담당과는 갈등이 있는 파트너가 제거되고 채점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적일 경우에만 내 팀이 남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여전히 입찰에서 졌다. 다른 스튜디오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는 분노의 차집에 돌아왔다. 도현은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그 모든 걸 했는데도 졌어요. 네, 정직함이 싫어요. 마진이 형편없어요. 항소하고 싶어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복수 서류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와인? 네. 우리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우승 스튜디오에 축하 메모를 보내고 나서 내 자신의 성숙함을 20분 동안 원망했다. 도현이 청혼했을 때 그것은 식료품점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3년 동안 함께했다. 나는 토마토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는 카트를 밀고 있었다. 결혼할래요? 그가 물었다. 내가 돌아섰다. 뭐라고요? 결혼, 나랑요. 이게 청혼이에요. 이것은 청혼 의사논의입니다. 반지는 어딨어요? 차예요. 꽃은요. 어제 당신이 꽃가루 때문에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짜증나게 사려 깊네요. 나는 카트에 토마토를 하나 넣었다. 관심 있어요. 관심 있다고요? 당신은 개발업에서 일하잖아요. 예비 승인으로 취급하세요. 그는 카트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나에게 키스했다. 아보카도 옆에 있던 한 노부인이 박수를 쳤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행운이 필요할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도 광고하지 않은 고통스럽게 비낭만적으로 들리는 일을 했다. 커플 상담사와의 3번의 세션. 우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연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 상담사는 우리 각자가 결혼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리당하는 것. 내가 즉시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대답은 더 오래 걸렸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녀를 상처 준 남자와 비교당하는 것.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 말에 충격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임신 모니터링 논쟁 중에 한 번 그랬기 때문이고 내가 다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태주는 내 두 번째 결혼에서 영구적인 측정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도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지 다른 사람의 역사를 통해 처벌받아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규칙에 동의했다. 이전 사람이 아닌 현재의 행동을 명시할 것. 간단하게 들렸다.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논쟁을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방 안에 머물게 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각각의 변호사를 만나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 회사는 내 것으로 남았다. 그의 이익은 그의 것으로 남았다. 공동으로 구매한 집은 기여도와 합의에 따라 공동 명의가 될 것이며 추정에 의하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구도 상대방의 사업에서 자동적인 지배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원이가 요약본을 읽었. 이건 네가 한 일 중에 가장 섹시한 거야. 제발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결혼식에서 강 회장님이 작은 상자를 보냈다. 그것은 내가 한때 YS그룹 댁에 두고 온 은색 머리핀과 손으로 쓴 메모를 담고 있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도 너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라. 나는 너무 울어서 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에게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도현은 내가 우는 동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울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휴지를 건넸다. 식장에서 주례는 그가 나를 영원히 돌볼 것을 약속하는지 물었다. 도현이 손을 들었다. 수정해도 될까요? 주례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도현은 나를 쳐다봤다. 연우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할 때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편리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런 것들에 실패한다면 그녀의 반응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이 앞줄에서 외쳤다. 그거 서면으로 받아. 모두가 웃었다. 도현은 계속했다. 저는 또한 그녀가 자신의 일, 친구, 돈, 그리고 내 허락이 필요 없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단지 그 옆에 자리를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더 심하게 울었다. 승인. 내가 속삭였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지원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는 지배 구조 문서를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 알아? 부추기지 마. 방 건너편에서 도연은 인질 협상가처럼 디저트 배급에 대해 케이터링 업체에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한때 안전이 확신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믿었다. 알고 보니 안전은 선택에 더 가까웠다. 예라고 말할 자유와 아니오도 여전히 들릴 것이라는 자신감. 재구장. 임신 테스트기. 나는 다른 아이를 갖는데 서두르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내 두 번째 결혼 후에 예상치 못하게 논란이 되었다. 한 번도 내가 잘 자는지 물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내 난소에 깊이 투자하게 되었다. 멀리 사는 이모가 추석에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너 35이야. 알아요. 아기 생각해봐야지. 저 아기 생각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네.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때요. 도현이 동그랑땡을 먹다 살에 들렸다. 나중에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당신 못 됐어. 그녀는 살아남았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럼 왜 못 됐다고 말해? 나는 그 기술을 식별하고 있었어. 우리는 결혼 전에 아이들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마감일이 아닌 가능성을 원했다. 도현도 같은 것을 원했다. 그 구별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첫 임신을 잃은 후 욕망과 두려움이 룸메이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달에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팔의 상상 속 아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달에는 양성 테스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연은 어느 감정도 우리 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로 만들지 않았다. 결혼 2년 후 나는 새벽 전에 메스꺼움과 기억과 함께 깨어났다. 기억이 먼저 왔다. 병원 천장. 13번의 부재중 전화. 임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구급대원. 그리고 메스꺼움. 나는 가정용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두 줄이 나타났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쁨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두려움이 더 빨리 움직였다. 도현이 20분 후에 노크했다. 연우 씨, 나 괜찮아. 당신 27분 동안 잠긴 화장실에서 괜찮았어. 통계적으로 의심스러워.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내 손에 있는 테스트기를 보았다.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 그의 첫 마디는 우리 아기 가졌네가 아니었다. 이거 굉장하다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분은 어때였? 목이 메었다. 무서워. 알았어. 그는 테스트기를 카운터에 놓고 팔을 벌려 기다렸다. 나는 그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시 일어날까봐 무서워. 알아. 당신은 몰라.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몸에서 어떤 느낌인지 나는 몰라. 그 수정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우는 동안 나를 안아주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오늘 흥분하지 않아도 돼. 나는 흥분했어. 알아.
나는 또한 겁에 질렸어. 둘 다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첫 산전 진료는 6일 후였다. 산부인과 의사는 내 병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한 번의 유산이 또 다른 유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 첫 유산이 외상과 심한 출혈 후에 발생했지만 명확한 단일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신은 자동으로 실패할 운명으로 취급되기보다는 현재의 의료적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될 것이었다. 나는 영감을 주는 연설이 없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증거 없이 전달되는 낙관주의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초음파에서 화면에 작은 깜빡임이 나타났다. 기사님이 미소 지었다. 심장 활동이 있어요. 나는 울기 시작했다. 도연은 당황했다. 뭐가 아파? 아무것도. 확실해? 응. 그럼 왜 울어? 나는 모니터의 작은 움직임을 쳐다봤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는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냥 내 손을 잡았다. 첫 3개월 동안 그는 너무 조심스러워졌다. 처음에는 다정했다. 그는 장을 봐주었다. 그는 내가 어떤 음식에 메스꺼움을 느끼는지 배웠다. 그는 마치 우리가 작은 탄수화물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 모든 방에 크래커를 두었다. 그러다 그는 선을 넘었다. 나는 우리 건물 경비원이 내가 밤에 혼자 나갈 때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요청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경비원 비밀 작전에 재능이 없는 사랑스러운 남자이 이도현 씨가 사모님 사무실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나는 멈췄다. 그가 왜 알아요? 그의 얼굴은 고용이 자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의 얼굴이 되었다. 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내 휴대폰을 들었다. 당신, 박 기사님한테 내 동선 보고하라고 했어? 도현이 굳어졌다. 당신이 밤늦게 혼자 나가면 알려달라고 했어. 왜? 지난주에 출혈이 있었잖아. 의사 선생님이 흔한 일이라고 하셨고, 언제 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주셨어. 알아. 그럼 왜 우리 세탁물 맡아주는 사람을 통해 사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움찔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달리 말해야 해. 걱정돼서 그랬어. 태준 씨도 그랬지.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너무 날카롭게 나갔다. 도현의 얼굴이 변했다. 그건 불공평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즉시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네. 침묵. 그를 무기로 사용해서 미안해요. 고마워.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선을 넘었어. 네, 변명은 없어. 아니, 만약 당신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했다면. 아니, 나는 단지 내 아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그는 의자를 빼서 앉았다. 내가 고쳐야 해. 당신은 멈춰야 해. 오늘 밤박 기사님한테 말할게.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두려우면 당신에게 내가 두렵다고 말할게. 당신 주위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게. 좋아.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만약 출혈이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정보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을 기회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합리적이었다. 그건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합의를 우리 휴대폰의 공유 메모에 적었다. 왜냐하면 내 결혼은 이제 버전 관리로 통치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원이가 그것을 보고 1분 동안 웃었다. 너희 둘 임신 프로토콜 있어? 우리 4가지 항목 있어. 항목만큼 열정적인 건 없지. 내 결혼에는 가사 분담 스프레드시트 있잖아. 그건 달라. 내 거에는 색상 코딩이 있어. 임신은 계속되었다. 12주 차에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녀는 울다가 즉시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14주 차에 지원이는 아직 귀가 충분히 크지 않아 착용할 수 없는 태아를 위해 소음 제거 헤드폰을 사왔다. 16주 차에 나는 마침내 작은 면 우주복 하나를 샀다. 나는 가게에서 그것을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도현이 나를 찾으러 왔다. 안 사도 돼. 그가 말했다. 알아.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상상 속의 안전한 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안전한 주는 없어. 알아? 그것이 무서운 진실이었다. 안전은 확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지원, 선택권, 그리고 무엇이 도착하든 느낄 수 있는 허락을 갖는 것이었다. 나는 우주복을 샀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10분 동안 울고 프레첼을 먹었다. 두 행동 모두 동등하게 필요하게 느껴졌다. 내일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원했기 때문에 3분기에 출장을 줄였다. 도연이 나를 위해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2개의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위임했고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내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초음파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 가치의 증거라고 믿었다. 결혼은 그 믿음의 위험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업도 결국 그랬다. 내가 방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나는 강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결코 쉬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또 다른 관계를 만든 것이었다. 제10장. 내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 임신은 고객들이 나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어떤 이들은 더 친절해졌다. 다른 이들은 어리석어졌다. 한 개발업자는 내가 대답한 후에도 회의 내내 내 남성 동료에게 질문을 계속했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김 대리님, 계속 박 대리님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 계획서는 제가 썼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저를 쳐다볼 거예요. 충성스러운 배신자인 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발업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도현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기 위해 돈을 냈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티켓 판매는 윤리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요. 그때 내 스튜디오는 14명의 직원으로 성장했다. 선유도 프로젝트는 2개의 학교 프로젝트, 공중보건센터, 그리고 해안가 접근성 계획으로 이어졌다. 성장은 좋았지만 가능한 모든 시간을 일하는 변명이 되기 전까지였다. 임신 30주에 나는 현장 회의 중에 기절했다. 극적으로는 아니었다. 나는 단지 아주 빨리 앉았는데 의자가 도착하기 전에 땅이 도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서는 상과적 응급 상황이 없다고 했다. 나는 탈수, 빈혈, 과로 상태였고 분명히 점심은 성인기의 선택적 기능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서울에서 가장 바쁜 임산부가 된다고 메달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 부문이 있는 줄 몰랐네요. 없어요. 그게 요점이에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두려움이 방을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조용했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말해도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통제적으로 들릴지 결정하는 중이야. 그건 성숙하고 짜증나네요. 당신이 2주 동안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건 통제적으로 들리네요. 알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일정을 바꿀 거야. 그가 쳐다봤다. 36주까지 현장 출장은 취소했어. 지원이, 당신 지원이 말고 내 지원이? 내 프로젝트 매니저 지원이. 당신 지원이에게는 운영 권한을 주면 안 돼. 동의해. 박 대리가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거야. 나는 일주일에 4일 재택근무할 거고. 도현이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대답이 당신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야. 알아들었어.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야망으로 위장했던 내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태준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곳에서 나 자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내가 모든 프로젝트, 모든 일정, 모든 고객 대화를 통제한다면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논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지속 불가능했다. 나는 2명의 선임 디자이너를 나 없이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박 대리에게 사소한 프로젝트 변경에 대한 결제 권한을 주었다. 나는 창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계획을 만들었다. 한 직원인 재민 씨가 초안을 읽고 말했다. 이거 우리가 대표님한테 집에 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네. 3페이지에 있어요. 누가 3페이지를 썼어? 대표님이요. 또다시 지배 구조에 배신당했다. 36주가 되자 스튜디오는 내가 집에서 시리얼을 먹으며
공유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새로 고치지 않는 척하는 동안 나 없이 전체 고객 회의를 진행했다. 그들은 내가 다르게 했을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둘 다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나는 내 원래 계획보다 더 나았다. 그 깨달음은 필요 이상으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태준이 떨어뜨린 것을 내가 항상 주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에 분개했다. 하지만 사업에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잡아야 한다고 가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통제는 책임감의 가면을 쓸 수 있고 여전히 주변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 나는 재민 씨에게 두 계정에 대한 결제 권한을 부여했고 박 대리의 고객 권한을 확대했으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승계 계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오후에 아무도 죽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다. 지원이는 샴페인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내가 임신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것들을 탄산수 이모티콘으로 바꾸고 그것을 규정 준수라고 불렀다. 마지막 테스트는 내 38주 차에 한 병원 고객이 막바지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을 때 왔다. 옛날의 나라면 임신이 나를 덜 진지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갔을 것이다. 대신 나는 20분 동안 원격으로 참여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재민 씨에게 넘겼으며 발이 붓기 시작했을 때 로그아웃했다. 고객은 실망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계약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전문적인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약간의 분개와 함께 배웠다. 우리 딸 클라라는 14시간의 진통과 내가 문명화된 언어에 대한 모든 헌신을 잃어버린 3시간 후에 39주 차에 도착했다. 도연은 나와 함께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의 셔츠를 잡고 말했다. 당신이 진통제 있다고 했잖아. 있어. 그럼 어딨어? 마취과 의사 선생님 오고 계셔. 충분히 빨리 오고 있지 않잖아. 동의해. 이건 당신 탓이야. 응. 간호사가 웃었다. 이도현 씨,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도연이 나를 쳐다봤다. 오늘은 그래야 해요. 나는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웃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그에게 다시는 섹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완전히 합리적이야 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그에게 강압하에 협상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클라라가 처음 울었을 때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는 탈진으로 떨고 있었다.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아기를 보기 전에 나를 보았다. 당신이 해냈어. 그가 속삭였다. 모든 걸 후회해. 그가 웃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알았어. 몇 시간 후 방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클라라를 가슴에 안고 다른 병원을 기억했다. 형광등. 마취 후의 공허한 느낌. 내 침대 옆에 너무 늦게 앉아있던 태준. 오랫동안 나는 치유가 바로 이 장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살아있는 아이, 전화를 받는 남편, 안전한 출산. 하지만 치유는 대체가 아니었다. 클라라는 내가 잃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도연은 태준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내 새로운 삶이 내 옛삶을 지우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옛 삶이 유일하게 가능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새벽 3시. 클라라가 울며 깨어났다. 도연이 접이식 의자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볼게. 당신 하루 종일 깨어 있었잖아. 당신도 그래. 나는 더 좋은 변명이 있어. 맞아. 그는 폭탄 처리 기술자처럼 엄숙한 집중력으로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자 클라라가 그에게 소변을 보았다. 나는 너무 웃어서 절개 부위가 아팠다. 그가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공격당했어. 걔 8시간 됐어.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나는 다시 웃었다. 그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내 어떤 부분도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 제11장. 강태준이 마침내 배운 것. 클라라가 6개월이었을 때 태준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메시지도 선물도 아니었다. 강 회장님을 통해 보낸 편지였다. 회장님은 먼저 전화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물었다. 싫다고 해도 괜찮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읽어볼게요. 편지는 간결했다. 태주는 내 스튜디오의 육아 휴직 정책과 관련된 공지를 통해 클라라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는 나와 도현을 축하했다. 그는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잃었던 아이에 대해 한 단락을 썼다.
나는 여전히 그 임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슬픔이 당신의 기억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대처 능력을 당신에게 덜 주기 위한 허락으로 여겼던 몇 년 동안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답장 필요 없음으로 끝맺었다. 나는 그럼에도 답장했다. 고마워요. 잘 지내길 바라요. 그게 다였다. 지원이가 내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쳐다봤다. 성장했네. 누가, 모두가 역겨워. 태주는 상담을 계속했다. YS그룹은 공모전을 둘러싼 평판 손상에서 회복했고, 강 회장님에 따르면 임원들이 이해상충이라는 문구를 종교적인 강도로 두려워하는 조직이 되었다. 태준이한테 조카가 인턴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강 회장님이 한번 불평했다. 나한테 정보 공개 서식을 보내더군. 훌륭하네요. 4페이지나 됐어. 더 좋네요. 유라는 태준의 사생활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나는 덴버의 작은 적응형 디자인 스튜디오에 그녀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작업은 좋아 보였다. 나는 웹사이트를 닫았다. 잠시 나는 그녀가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다 나는 그 대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종교를 정보와 혼동한다. 그것들은 같지 않다. 클라라가 1살이 되었을 때 강 회장님이 우리를 점심에 초대했다. 도연은 이번에 왔다. 왜냐하면 초대가 명시적으로 우리 3명 모두에게 보내졌고 강 회장님이 대문자로 아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불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태준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다. 한순간 방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내 전남편, 내 남편, 내 딸. 케이터링은 영혼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무 숟가락을 흔드는 강 회장님. 그러다 클라라가 도연의 소매에 사과 소스를 재채기했고 현실이 돌아왔다. 태준이 웃었다. 내가 그가 내 주위에서 슬픔이 숨어있지 않은 채로 웃는 것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클라라를 안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제안했다. 안아보실래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정말 괜찮겠어? 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받았다. 클라라는 그의 얼굴을 살피고 그의 넥타이를 잡고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 그거 실크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녀는 자본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강 회장님이 부엌에서 외쳤다. 잘한다, 내 새끼. 태주는 1분 후에 클라라를 돌려주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잃은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것들은 매번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었다. 점심 전에 어색한 순간이 한 번 있었다. 내가 클라라를 갈아입히는 동안 태준과 도연이 코트 옷장 근처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두 남자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낯선 사람들처럼 지방채 금리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도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나는 걷는 것을 멈췄다. 그가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가 나에게 넘겨준 소포가 아니라고 말했어. 오, 안 돼. 그러자 그가 사과하고 그걸 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채권. 채권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겠지. 나는 클라라가 왜 그런지 전혀 모르면서도 따라 웃을 때까지 웃었다. 그 교환은 두 남자 모두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중요했다. 태주는 내 행복에 대한 권위를 가진 척하지 않고 내 삶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었다. 도현은 그 순간을 남성적인 경쟁으로 만들지 않고 그 틀을 거부할 수 있었다. 아무도 누구를 때리지 않았다. 아무도 잔을 부수지 않았다. 금융상품이 그날을 구했. 디저트 전에 강 회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그가 젊었을 때 태준을 너무 칭찬해서 우리를 실망시켰는지 물었다. 나는 가족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범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설명을 사랑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태준은 성인의 선택을 했다. 유라도 그녀의 선택을 했다. 나도 내 선택을 했다. 어린 시절의 패턴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은 책임의 이전이 아니었다. 강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내 상담사가 할 말처럼 들리는구나. 훌륭한 문장을 위해 좋은 돈을 내고 있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어쨌든 미안하다. 알아요.
그 대화는 내가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계속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항상 식별해야 할 또 다른 원인, 놓친 또 다른 경고, 더 일찍 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이해는 고고하게 되는 것을 멈춰야 했다. 결혼은 끝났다. 그 교훈은 이미 충분히 비쌌다. 점심 식사 후 태준과 나는 뒤뜰 테라스에 섰다. 이걸 상상하곤 했어. 그가 말했다. 뭐를요? 당신과 아이. 나는 조용히 있었다. 내가 충분히 더 나아지면 우리 아이가 될 거라고 상상했어. 고통스러웠겠네요. 그랬지. 그는 강 회장님이 그의 기술을 비판하는 동안 클라라를 안고 뛰는 도연을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그러다 그 환상이 여전히 나를 당신 미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을 이해했어.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건 우리가 결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기 인식이네요. 비싼 상담, 가치가 있었어요? 응.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연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그 문장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지 않기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사랑과 소유를 혼동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기쁘네요. 내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했던 일부를 사랑해. 저도 그래요. 나는 여전히 후회해.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진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좋아요. 그가 웃었다. 그걸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었죠. 안 할 거잖아. 네. 그는 집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도현 씨를 구해줘야겠네. 할아버님이 영아 영양에 대해 설명하고 계셔. 심각하네요. 매우. 나는 문으로 향했다. 연우야, 내가 돌아봤다. 나를 떠나줘서 고마워. 나는 빤히 쳐다봤다. 이상한 문장이네요. 알아. 하지만 당신이 머물렀다면 나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은 내 무지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러야 했을 거야. 나는 병원 침대에서 대답할 수 없는 남자에게 어떤 배신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고 있던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는 충분히 지불했어요. 내가 말했다. 응. 그것이 태준과 내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다. 제12장. 끝 이후의 삶. 모성은 나를 더 부드럽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더 자주 늦게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한 살짜리가 이전에 자연재해와 관련되었던 수준의 가정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클라라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양말 벗기, 어제 사랑했던 음식 거부하기,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함했다.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그녀가 이런 특성을 나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양말 신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 유전적 증거 있어? 사진 있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우리 결혼은 계속해서 노력을 요구했다. 클라라가 4개월이었을 때 도연은 우리가 수입이 필요 없으니 내가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것을 미룰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부엌 식탁 너머로 그를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즉시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재정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말을 잘못했어. 당신은 근본적인 가정을 명확하게 표현했어. 그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아직 내가 전일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말하지도 않았어. 알아. 나는 주 3일을 원할 수도 있고, 5일을 원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원할 수도 있고, 6개월을 더 쉴 수도 있어. 문제는 당신이 우리 은행 잔고에서 내 경력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하지 않을게. 너무 쉬웠어. 나는 나쁜 문장을 변호하는 것이 회의를 연장한다는 것을 배웠어.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단계적인 복귀 계획을 세웠다. 나는 처음에는 주 3일, 그 다음에는 4일 일했다. 도현은 저녁 약속 하나를 줄였다. 우리는 보육 도우미를 고용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원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도와주셨다.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신비롭게 무급 직원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 스튜디오도 조정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직원들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것들은 내 것보다 나았다.
이것은 불쾌하고 건강했다. 내가 복귀한 후 첫 이사회에서 재민 씨가 수정된 고객 접수 시스템을 발표했다. 더 효율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게 싫어. 아직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 없이 무언가를 개선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싫어. 그녀는 씩 웃었다. 상담. 편해지지 마. 회사는 성장했다. 우리는 글로벌 제국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안정적이 되었다. 그것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혼, 가족 돌봄 또는 경제적 학대 후 경력을 재건하는 여성들을 위한 작은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해는 돕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한 참가자인 다나는 모든 가계 계좌를 통제했던 남편을 떠난 후 우리에게 왔다. 그녀는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그의 개발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 포트폴리오가 없었다. 내 첫 번째 충동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리 변호사가 나를 막았다. 당신은 그 일자리가 맞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 관찰이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싫었다. 대신 우리는 다나에게 단기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고 기록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전 작업의 저자임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보상 청구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과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결국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을 때 물었다. 깊이요. 커피 미팅 3번 후에 평생의 충성을 기대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것은 또 다른 교훈이었다. 지원은 소유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일어서는 것을 돕는 것이 그들이 어디로 걸어갈지 결정할 권리를 나에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모든 여성이 CEO가 될 필요는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경력 성공이 슬픔을 치유했기 때문도 아니다. 때로는 도움이 포트폴리오 검토였, 때로는 법률 구조에 대한 추천이었다. 때로는 면접을 위한 보육비였다. 때로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당신이 5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을 운영했다고 해서 당신의 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문장은 개인적인 곳에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레아라는 고객이 내 사무실에서 이력서 공백 때문에 울고 있었다. 저는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2아이를 키웠고 3개 주에 걸친 이사를 관리했고 부모님의 의료를 조정했으며 자원봉사 기금 모금을 운영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 따르면요? 제 남편은 항상 그중 어느 것도 진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당신 남편이 틀렸네요. 간단했다. 마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명명할 허락이 필요했다. 클라라의 첫 번째 생일은 토요일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원이는 아이보다 더 큰 케이크를 가져왔다. 걔 1살인 거 알지? 내가 물었다. 나는 사진을 알아. 강 회장님은 나무 장난감 집과 클라라에게 YS 가문의 감정적 무능 경향을 물려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 태주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선물보다 그것에 더 감사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클라라가 내 가슴에 기대어 자는 동안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세금 서류를 찾고 있었는데 디자인 공모전 폴더를 발견했다. 한 장의 사진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깨진 크리스털에 둘러싸여 분노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눈에 띄게 더는 척하지 않기로 한 채 무대에 서 있었다. 도현이 차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게 뭐야? 내 공개적인 붕괴. 그가 쳐다봤다. 멋있어 보였어. 나 무대에서 끌려나가고 있었어. 그래도 자세는 좋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나를 불안정하다고 불렀어. 그들은 틀렸어. 나는 불안정했어. 그가 눈썹을 치켜들었다. 좋아. 당신은 불안정했고 또한 지배 구조에 대해 옳았어. 그것이 내가 당신과 결혼한 로맨스야. 클라라가 깨서 노트북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것을 멀리 옮겼다. 안 돼. 그건 엄마의 고대 소송 인접 자료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알게 될 거야. 뭐라고 말할 건데? 나는 사진을 다시 쳐다봤다. 내가 한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상처받았고 실수를 했고 그 일부에 대해 잘못된 여자를 비난했고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것을 멈췄다고. 뭘 물었는데?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클라라가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입으로 잡아당겼다. 엄마 먹는 거 아니야. 그녀가 깍 소리를 질렀다. 도연이 그녀를 안았다. 식인종은 내가 맡을게. 나는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했다. 창문에서 햇빛이 사라졌다. 아파트는 반쯤 바람 빠진 풍선과 나중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맨발을 공격할 작은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평범했다. 그것이 기적이었다. 펜트하우스도 완벽한 남자도 복수도 아니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화를 낼 수 있고 통제당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사랑받기 쉬운 일이 되는 직업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삶. 에필로그.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던 것. 몇 년 전 태주는 붉은 눈으로 손님방 문 밖에 서서 나에게 다른 아기를 갖자고 요청했다. 나는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 순간이 내 결혼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다. 그것은 또한 덜 영화 같고 더 중요한 것의 시작이기도 했다. 경계. 슬픔이 다른 임신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아니오. 몇 년간의 방치에 대한 대가로 늦은 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아니오. 내 남편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특권을 위해 유라와 경쟁하는 것에 대한 아니오. 수정된 트로피가 나를 실패하게 만든 시스템이 무해해졌다고 나를 설득하게 두는 것에 대한 아니오. 나를 다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력을 쌓는 것에 대한 아니오. 남자들이 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도연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아니오. 상실 후에 임신이 순수한 기쁨이라고 가장하는 것에 대한 아니오.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통제로 바꾸게 두는 것에 대한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이상한 점은 그것이 예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예. 내가 마취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예. 내가 진정으로 다시 시도하고 싶을 때의 아이에 대한 예.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예. 내가 도현을 태중과 불공평하게 비교했을 때 사과하는 것에 대한 예. 그에게 내 귀환으로 보상할 필요 없이 태준이 더 나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예. 그때쯤이면 오래된 공모전 영상은 여전히 몇 달에 한 번씩 온라인에 떠올랐다. 보통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여성에 대한 동기부여 게시물에 첨부되었다. 나는 대부분의 그것들을 싫어했다. 그것들은 몇 달간의 슬픔을 12초에 깨진 크리스털과 의기양양한 음악으로 압축했다. 한 번은 한 젊은 디자이너가 트로피를 부수는 것이 힘을 북돋워 주었는지 물었다. 약 4초 동안은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깨진 유리, 대중의 굴욕, 결함 있는 과정, 그리고 내 실제 삶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녀는 웃다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분노가 내 침묵을 방해했기 때문에 유용했지만 분노가 전체 회복은 아니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서류 작업이 중요했다. 의료가 중요했다. 친구가 중요했다. 잠이 중요했다. 평범한 행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인터넷은 트로피를 선호했다. 나는 지루한 부분을 선호했다. 비 오는 일요일 클라라는 18개월이었고 완두콩에 깊이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도연이 그것을 쳐다봤다. 강력한 입장이네. 당신한테서 배운 거야. 나는 완두콩 먹어. 당신은 스프레드시트랑 싸우잖아. 스프레드시트는 때때로 그럴만해. 클라라가 다른 완두콩을 던졌다. 봐, 내가 말했다. 집의 구조 실패. 우리가 웃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강 회장님이었다. 그는 클라라가 다음 주말에 방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에 맞는 교육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 장비는 미니어처 그랜드 피아노로 밝혀졌다. 회장님, 걔 물건 쳐요. 그게 음악이 시작되는 방식이란다. 당신 손자는 피아노를 쳤었지. 잠시 침묵. 그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랬지. 그 기억은 더 이상 칼날처럼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한때 살았던 방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클라라가 잠든 후 도연은 내가 오래된 봉투를 들고 소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내 첫 임신의 초음파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의료 기록과 함께 파일에 보관했다. 자주 보지는 않았다. 어떤 해에는 한 번, 어떤 해에는 전혀 보지 않았다. 도연이 내 옆에 앉았다. 괜찮아? 응. 여기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머물렀다. 연설도 슬픔을 감사로 바꾸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것이 내가 웅장한 제스처보다 더 원했던 것이었다.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꾸지 않고 불편한 순간 안에 머물 수 있는 누군가. 나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내가 아직 이걸 간직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 내 첫 결혼의 사람이 우리 결혼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들을 겪은 사람과 결혼했어. 그 대답은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자정, 클라라가 악몽에서 깨어 울었다. 도현이 그녀의 방으로 갔다. 나는 더 천천히 따라가서 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문 밖에서 멈췄다. 쉿, 괜찮아. 엄마 주무셔. 한순간 그 문장이 내 아래의 함정을 열었다. 다른 집, 다른 남편,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다른 버전의 나. 그러다 클라라가 딸꾹질했다. 도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침내 잠든 엄마를 깨우면 우리 둘 다 법적으로 쫓겨날지도 몰라. 나는 문간에서 웃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깼어? 당신 속삭임은 끔찍해. 나는 그 성과 평가를 거부해. 클라라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옛 기억이 닫혔다. 지워지지 않았다. 닫혔다. 그것이 차이였다. 나는 한때 힘이 상처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만나지 못한 아이를 두고 울 수 있었고, 그리고 10분 후에 내 살아있는 딸이 내 신발에 크래커를 숨겼다고 불평할 수 있었다. 힘은 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이 내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떠나기로 선택할 권리, 일하기로 선택할 권리, 조심스럽게 신뢰하기로 선택할 권리,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할 권리, 내 자신의 은행 계좌, 사무실, 우정, 야망, 의료 결정, 그리고 이름을 지키기로 선택할 권리, 고통을 내게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지 않기로 선택할 권리.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도현은 토스트를 태웠다. 클라라는 딸기를 요구했다가 제시되었을 때 거부했다. 내 휴대폰이 배수 문제가 발생한 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스튜디오의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나는 신음했다. 도현이 쳐다봤다. 안 좋아? 물이 내 안뜰을 재설계하려고 하고 있어. 대담한 협력자네. 아침 먹고 갈 거야. 알았어. 아니, 왜 당신이 가야 해? 아니, 집에 있어. 아니, 내가 처리할게. 가 아니었다. 그냥 알았어. 나는 커피를 따랐다. 몇 년 전 나는 다른 아기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태준이 정말로 묻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미래를 사용하여 과거를 덮어쓸 수 있는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결혼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다른 아이에게 예라고 말했다. 다른 남편에게 예라고 말했다. 삶이 나에게 보상했기 때문이 아니다. 도연이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주가 마침내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모든 중요한 일이 내가 진정으로 기꺼이 할 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캐릭터들의 생생한 여정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제 작품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비디오를 저장하고 더 많은 모험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